자, 상권 분석 첫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권 분석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제1회 모의고사입니다. 자, 상권 분석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오지선다로 바뀌면서 상권 분석하고 또 입지와도 굉장히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입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파트는 자신 있는 게 제 그 논문이, 박사 논문이 입지와 연관이 됩니다. 상권 분석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갑니다. 26번으로 가죠. 자, 우리가 다음은 설명은 입지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원칙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두 개의 사업이 서로 고객을 교환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서로 고객을 교환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건 보완이죠, 보완. 그죠? 서로 간의 이제 보완 관계는 이제 어떻습니까? 대체가 아니라 보완으로 이제 서로 교환한다는 자체는 한쪽 매출이 또 오르면 한쪽 매출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도가 높아진다. 그럼 두 개의 사업이 서로 이제 우리가 그 고객을 교환할 수 있으면 점포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는 보완 가능성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소비자를 서로 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게 있으면 매출이 높아진다는 것들 다.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이다. 정답은 우리가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우리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셔야죠. 왜? 2번이 중요하잖아요. 자, 2번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상권 분석에서는 소매 포화 지수입니다. 소매 포화 지수. 소매 포화 지수를 갖고 따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이 떠요. 우리가 이제 이 소매 포화 지수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IRS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체가 이 비례 반비례를 이제 꼭 아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얘는 앞에가 이제 수요는 수요인데 잠재수요죠. 잠재수요. 잠재수요는 이제 실질적으로 잠재지만 현재 수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나올지 모르지만 MEP, 우리가 미래와도 좀 대비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점포에 대한 면적.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관계가, 자, 우리가 이게 클수록 얘는 커요. 그죠? 그래서 이건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점포 면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제 그 매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가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크다는 것은 지금 매장 면적에 비해 매장 면적은 작고요. 수요가 많다는 거죠. 즉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다는 겁니다. 그럼 이는 우리가 가소점포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 따라서 잠재 고객에게 흡입할 기회가 있으므로 그 지역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시면 이 주주값이 적다 그랬잖아요. 적다. 그럼 적으면 자 어떻습니까? 잠재 수요도 적고 매장 면적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만 적을게요.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는 수요는 작고 점포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점포수가. 그럼 점포수가 많고 경쟁자가 많고 수요는 적다. IRS가 작다. 그럼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죠.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죠? 2번이 틀렸다고 보면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적다는 자체는 적을수록 이 공급보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는 거죠. 그죠? 점포수가 많고 수요는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시장인데 신규 점포를 개설할 시장 기회는 더 커진다면 말이 안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이제 1번은 상업지 개발 매장, 상권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법칙에 따른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이제 2번이다 알으셨고요. 상업지 개별 매장 쇼핑몰 혹은 쇼핑센터의 선택은 시간 및 거리 크기에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3번 다른 상업지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 상업지의 상품의 양과 질, 매장 내부 그리고 외부 시설의 매력성 등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해당 상업지의 흡입력은 경쟁하는 상업지와의 거리, 위치 및 도달의 편리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지역 시장의 매력도는 기존의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장 확장 잠재력에 있어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MEP라는 것이 미래죠.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28번 갑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죠. 28번. 자, 그래서 28번 또 크리스탈러 잘 나옵니다. 입지 파트 상권에서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또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28번에 1930년도에 이 크리스탈러가 독일 남부 지역의 이 학자였습니다. 지리학자. 그래서 정육각형에 대한 모형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칠학들 간의 공간 구조를 연구하는 데 기초 이론이 있는데 상업지 중심지로부터 중심기능, 상업 서비스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은 정육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 상권은 중심지 기능이 최대 도달거리와 최소 수요 추정거리에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형이 아니라 원형은 이제 중심지가 이렇게 하나인 것이 되죠. 정육각형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정육각형. 그래서 여기가 고차가 있고 중차 저차가 있으면서 이 도달거리가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중심지로서 성립하려면 최대 도달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는 커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정답은 2번이죠. 지역의 중심지가 한 곳이 존재한다는 가장 이상적인 상권은 원형이 아니라 정육각형이다. 그래서 크리스탈러 나오면 원형이 아니라 정육각형을 찍으셔야 됩니다. 정육각형. 그 다음에 1번의 최소 수요 충족거리는 상업 중심지의 정상 유형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발생하는 상권범위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중심지가 하나의 시장이에요. 시장. 점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상업지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근데 배후지라는 게 있습니다. 배후지는 상권이에요.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인데 중심지로서 성립하려면 만약에 갑돌이가 여기다가 슈퍼마켓을 차렸어요. 그래서 100명 정도 와줘야 되는 인원수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최소 수요 충족지가 됩니다. 충족거리. 그래서 정상이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수요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육각형의 상권 모형에서는 이제 최대 도달거리와 최소 수요 거리치가 이제 일치한다. 상권 범위가 최소 수요 거리보다 크게 되면 중심상 시설은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재화의 최대 도달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이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상업 중심지 최대 거리보다 클 때 해당 지역 내에 상업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항상 최대 도달거리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지역 내 상업시설이 이제 입주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권 범위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크게 되면 중심 상업시설은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권 범위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자체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최소 수요 충족 거리는 이제 정상 이윤만 확보할 수 있는 거리고, 이 상권 범위가 이보다 더 크다면 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육각형은 이게 일치하는 곳이고,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상업 중심지의 최대 거리보다 우리가 얻었습니까? 클 때 그 지역 내에 상업시설이 입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가장 틀렸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29번 갈게요. 자, 29번은 그냥 간단하게 답만 보는데, 다음 중 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내용이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우리가 상권에 대한 등급 구분은 1급, 2급, 3급지가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차 상권, 2차 상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계 상권 이렇게 얘기하죠. 1급, 2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본 거예요. 자, 점포에 미치는 영향권의 이제 범위다. 맞고요. 대학가, 역세권, 아파트 단지, 시내 중심가, 먹자 상권 등
비물리적인 상거래 활동 공간이기도 하고, 분석 방법은 이제 업종 경쟁력 분석, 구매력 분석 등이 있다. 평가의 기준은 이제 반경거리 250m, 500m, 1km다. 이렇게 되는데, 등급은 1차, 2차 한계 상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밀도에 대해서 물어보죠. 30번, 상권이라는 것이 고객 밀도는 낮아도 인구 밀도가 높으면 좋은 상권을 형성한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인구가 높은 거는 상권에 들어가죠. 하지만 인구가 꼭 높다고 해서 고객 밀도도 높아야지, 같이 높아야지 인구 밀도가 높고 고객 밀도가 낮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권이란 점포와 고객의 상행에 관련해서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시장 지역 또는 제가 배후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객 밀도는 상권 내 인구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높은 인구 밀도는 상권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데, 이 낮은다는 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고객 밀도는 높고 인구 밀도 높아야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2번. 자, 상권을 제가 시장 지역 또는 배후지라고 말씀드렸고, 상권마다 매매 간습, 소미 간습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선매, 편의품이 이제 품목에 따라 틀리겠죠. 그 다음에 경쟁자 출현은 상권을 차단하는 중요한 장애물이죠. 그래서 항상,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매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경쟁자가 생기면 또 차단을 하겠죠. 상권은 점포 및 고객의 상행위에 관련해서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이다. 맞습니다. 자, 31번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상업지 입지 조건의 물리적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물리적 조건은 이제 앞쪽에서 배웠지만 동서로 된 가로는 서쪽이 유리하다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커브를 이룬 가로의 경우는 내부 쪽이 유리합니다. 안쪽으로 돌아가니까. 여기나 정류장 등은 이제 우측이 낮고, 비탈길 경우는 이제 하부가 낮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려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쭉 것이 틀린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상업지에 대한 입지 조건에 가로의 길이가 500 이상의 직선인 경우에 상가로서는 유리하다? 직선은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틀렸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행 인구와 자동차 인구는 이제 10,000에서 12,000명 정도가 좋다. 일일 교통 인구는 5,000에서 6,000명 정도. 그 다음에 주거지는 어디서 가로보다 좀 낮으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요인이 되고요. 상업지는 가로보다 높으면 마이너스 요인이 반대가 돼야 되고요. 여기나 정류장 등을 향한 가로는 우리가 우측이 또 낮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간간에 직선인 경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참고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2번. 자, 편의품입니다. 편의품. 그래서 그 편의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해설에는 일단 정답은 4번은 맞는데요. 해설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해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문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전문품이 아니라 얘는 선매품입니다. 해설이 잘못되어 있죠. 선매품이라는 자체는 고르선자, 비교라는 게 들어가요. 비교. 그래서 소비자는 진열된 상품 중에 가장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므로 품질, 가격, 스타일, 유행 등 여러 요소들을 비교한다는 게 있습니다. 비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상품을 대한 구매 구색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이 유리하다. 그럼 1번과 2번이 다 선매예요. 왜? 비교가 들어가니까. 소비자는 복수의 점포를 둘러보고 여러 제품을 비교 검토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므로 일정 범위, 자, 오타입니다. 일정 범위에 가려. 유사하거나 같은 업종의 점포가 조밀하게 모일 수도 좋은 입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곳에 상주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지만 원거리에 거주한 소비자도 있고, 이들이 이동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거나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건 우리가 선매품 이게 되겠죠, 그죠? 선매품, 전문품도 있긴 하지만 좀 선매품에 좀 강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장 적합한 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4번에 보시면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상표에 대한 충성도가 거의 없는 우리가 일반적인 제품이 많아 가격과 서비스 품질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점포를 찾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운 곳의 점포도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편의품이 되겠죠. 그래서 편의품이 4번이 정답이고요. 그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집심, 중심이고 집재, 집은 모인다, 심은 도심이고 집재는 모인다, 같은 업종끼리 모여요. 그래서 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얘기할 수 있고 집재는 가구단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집심이라는 자체도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의류 매장을 가게 되면 그 남성, 여성 의류 그럼 어떻습니까? 한 집만 고르는 게 아니라 비교하죠. 집재도 어때요? 우리가 어느 지역이나 유명 가구단지가 있으면 가구가 집집마다 다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다 비교해서 사요. 그래서 이건 이 선매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원거리에서 고객이 찾아오므로 교통수단과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중차나 고차. 자, 저차는 편의품이에요. 저차는. 그래서 보통 편의품은 가까우니까 저차원입니다. 저차원 음식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선매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거는 중차와 고차죠. 근데 전문품은 완전히 도심에 있으니까 얘는 고차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차, 저차, 고차가 아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 자, 이런 거였어요. 자, 중차, 고차, 저차는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론. 자, 내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멍가게 간다. 편의품이 보통 구멍가게잖아요. 구멍가게는 가깝고 규모가 크진 않죠. 근데 중차는 이제 중형마트,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고차입니다. 그래서 고차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기능이 더 많고 다양하고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규모, 기능, 여러 다양한 기능을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차와 고차는 선매입니다. 그 다음에 저차는 편의, 전문품은 고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일단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제 편의품을 얘기하는 거는 4번밖에 없다. 답은 4번인데 32번에 1번의 전문품은 선매품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을 갑니다. 자, 다음 중 상권에 관련된 설명은 좀 가장 옳지 않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4번을 가시면 거래권은 도매업 중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거래 상대방이 되는 고객이 소재지 범위이다. 자, 거래권은 소매업 등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거래 상대방이 되는 고객이 소재지의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도매업이 아니라 소매업이 되겠죠. 소매업. 도매업이 아니라 소매업이다. 요걸 이제 노렸어요. 그래서 거래권은 도매업이 아니라 소매업 등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거래 상대방이 되는 고객의 소재지 범위다. 이렇게 가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권을 낸 겁니다. 자, 상권은 주로 파는 쪽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우는 이제 생활권이라고도 보고요. 상권은 이제 거래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매입권과 판매권으로 구별되고 상세권은 복수의 점포 또는 상업 집단이 고객을 끌어다닐 수 있는 범위, 넓게는 상권에 대한 포함입니다. 판매권은 소매점이 판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다.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으로 갑니다. 자, 34번으로 가시면 점포 개점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번 창업자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혹은 가장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도 주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유행하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점포 창업자가 자신의 환경이 분석한 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혹은 가장 하고 싶은 아이템을 선정하고 아이템과 가장 적합한 입지를 골라 영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 환경을 분석할 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을 선정하고 아이템 가장 적합한 입지를 가는 게 올바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개점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고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개점을 한다면 이득보다는 손실이 오겠죠. 그 다음에 소점포 사업자의 홍보는 작지만 길게 그리고 꾸준히 지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각 메뉴나 상품별 원가 또는
이 매입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원가의 임대료, 인건비, 기타 지출 비용, 감가상각 등의 순이익률을 또 포함해서 정하겠죠. 자, 35번 정도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다음 중 지역상권을 결정하는 요소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지역상권을 결정하는 요소는요, 뭐 인구 규모, 행정기관의 집적도, 공공기관의 또 집적도, 업무기능의 집적도,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의 및 성격, 교통체계 등이 돼요. 근데 문화기관의 집적도라는 건 우리가 이 지역상권과는 안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우리 좀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6번으로 갑니다. 36번은, 자, 우리가 이 36번에 대한 건 이제 공업지에 대한 입지 선정인데요. 원료지향형과 시장지향형이라는 게 있어요. 원료지향형과 시장지향형. 자, 그래서 원료지향형이다, 시장지향형이다. 지향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 수송비를 적게 하는 지향이에요. 배번한 학자가 이겼는데, 배번은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했죠. 최소 비용 이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향은 수송비가 작은 쪽으로 지향합니다. 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총비용 가운데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 배보란 학자가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향형이라는 자체가 원료지의 입지에 대한 좋은 게 원료 무게가 무거울 때, 시장은 제품 무게가 무거울 때 수송비를 강조한 거예요. 물론 노동비, 인건비는 노동지향형과 집적 이익은 집적지향형이라는 게 있긴 해요. 여기서는 이제 가장 원료지향형이라는 건 수송비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우리가 5번이 정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향이라는 건 수송비 쪽으로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 생산지에 입지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왜요? 원료지에 입지하지만 그걸 줄일 수 있잖아요. 원료에 대한 무게를.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에만 생산되는 원료가 편제 원료입니다. 편제 원료의 내가 보편이죠. 보편은 물이나 공기는 어디다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 지향이 낫죠. 그 다음에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이유는 운송비 절감을 위해서고요. 자, 중량 감소 산업과 부패하기 쉬운 원료,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 아니라 원료입니다. 원료 산지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여러분이 좀 어려우실 텐데, 제가 강의하다 보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야매를 가려고 좀 합니다. 중량 감소 산업이냐, 중량 증가 산업이냐. 이게 여기는 표현 안 됐지만 시장 지향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채권상이 수도권에서 이 소비지가 시장입니다. 시장이라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그 원목을 수입해 와요. 그 원목은 원료거든요. 원료가 제품보다는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게 되면 원료 소비가 많이 들어가요. 원료 지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것은 원료에서 제품으로 갈수록, 자, 중량 감소 산업은 지금 봤을 때 원료 무게가 높고 제품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럼 이건 당연히 원료 지향이 낫죠. 근데 원료는 조금만데 제품이 큰 보편 원료 같은 거, 물이나 공기는 이제 청량음료나 맥주 같은 경우는 물이나 공기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때문에 제품 무게가 더 커요. 중량 증가는 시장지가 낫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부패하기 쉬운 원료, 꽁치 통조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꽁치를 여기다 잡아다가 일로 가게 되면, 냉동차를 시게 되면 냉동차 이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부패하기 쉬운 원료는 중량이에요. 아니, 우리가 원료 지향이에요. 근데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 같은 거, 두부나 이런 같은 것들은, 빵 같은 거 상하기 쉽기 때문에 이건 시장지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증시, 감, 원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중량 증가 산업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증시, 감원은 그냥 편법으로 어떻죠? 우리가 만약에 증권시장, 어떤 갑이라는 회사가 주식이 막 증권시장에 떨어지고 있어요. 증권시장이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감축해야죠. 감원합니다.
증시 감원, 증시 감원. 그럼 감원, 원료죠. 근데 여기서 중량 감소를 중량 증가 산업으로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7번 갑니다. 자, 우리가 그 목표, 그죠? 목표에 대한 목표 상권 내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소비자의 쇼핑 행위 패턴을 실증 분석하는 데 이용, 해당 상권 내의 경쟁 점포들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 패턴이나 소비자의 쇼핑 여행 패턴을 반영함으로써 특정 점포의 매출액과 상권 규모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상권 분석이라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이에요.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이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건 숙지할 수밖에 없어요. 1번이 정답이죠. 아니, 4번이죠. 그래서 한 상권 내에서 특정 점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소비자의 점유율은 점포까지의 방문거리에 반비례하고 해당 점포의 매력도에 비례한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게 한번 풀어보세요. 38번 가볍게 푸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대도시 인접한 소도시, 위성도시에서의 경우는 우리가 소도시죠. 그래서 형성된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소도시 소비자들이 대도시에서 주로 구매하기 때문에 상권 형성이 어렵다. 그럼 다음에 제시된 품목 중 일반적인 위성도시에서 상권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추측될 수 있는 품목은 뭐냐? 집에 가까운 곳에서 구하지 멀리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2번이죠. 이런 것도 가볍게 보셔야 됩니다. 건전지, 식료품, 간단한 의약품. 그래서 이 소도시, 이성도시는 이 소형상권, 생필품을 중심으로 하죠. 식품류라든지 편의품류. 그래서 이런 것들이니까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자, 39번. 자, 나중에 한번 제가 중요한 것들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39번에 가시면 다음 중 개별 점포 상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바르지 않는 것은, 자, 또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3번이잖아요. 3번을 보시면 선매품이나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편의품을 취급하는 점포보다 상권이 작아진다? 말도 안 돼요. 자, 상권에 대한 크기는 이렇게 되죠. 편의품이 가장 작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매품이나 전문품 취급하는 점포는 편의품을 취급하는 것보다 상권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다. 이렇게 해서 좀 공통적인 문제였고, 그 다음에 40번으로 갑니다. 자, 점포의 그 유형과 제품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는 서로 다른 구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 대한 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뭐 답부터 보는 것보다 좀 헷갈리니까 천천히 1번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40번에 1번. 가장 가까운 점포 박스, 편의품입니다. 자, 편의품. 가장 점포가 이제 가까운 곳은 편의품이죠. 그래서 편의품에서 편의점이죠, 편의점. 편의점에서 이동하여 진열된 상품들을 비교하여 구매한 것은, 자, 이건 어떻습니까? 편의점에서 선매품을 구매한 거죠. 편의점에서 선매품. 이렇게 오고. 두 번째는 특정 상표의 제품에 집착하게 되어 여러 점포를 이동하면서 해당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는 것은,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문점에서 선매품이죠. 선매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좀 차근차근히 봐야 되죠,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편의품이 아니라 선매품을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소 애용하거나 집착하는 특정 점포를 이동하여 점포에 진열된 제품을 비교해서 구매하는 것은, 자, 이건 어떻습니까? 애용하거나 집착하는 특정 점포를 이동하여 점포를 진열된 제품을 비교한다는 것은,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전문점에서에 대한, 어때요? 이 평소 애용하거나 집착하는 특정 점포라는 자체가 전문점이잖아요. 특정 상품의 제품이니까 전문점에서 전문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틀렸네. 자,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맞죠? 자, 평소 애용하거나 집착하는 특정 점포로 이동하여 점포의 진열된 제품을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선매네요. 전문점에서의 선매죠. 선매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3번이 이제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문에서 선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얘기한 게 4번이네요. 4번은 평소 애용하거나 집착한 특정 점포로 이동하는 선호하는 특정 상표의 제품을 구매한다. 그죠? 그럼 이거는 전문점에서의 전문품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이거 흩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은 가장 가까운 점포는 편의품점이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있을 때 구매하는, 가장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건 편의점에서 편의품이죠. 편의점에서 편의품이다. 그래서 가장 맞는 건 3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가장 가까운 점포 편의점입니다. 이걸 이동하여 진열된 상품을 비교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편의점에서 선매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정 상표의 제품에 집착하게 되어 여러 점포를 이동하여서 한 제품을 찾아가서 구매한다. 특정 상품의 제품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전문점에서 선매품이죠. 3번 평소 애용하거나 집착하는 특정 점포는 3번하고 4번이 같아요. 둘 다 전문점이에요. 근데 3번은 진열된 제품, 이동해서 점포에 진열된 제품들을 비교해서 사니까 이건 선매고, 4번은 특정 상표의 제품이니까 전문품이 되겠죠. 근데 5번은 가장 가까운 점포에서 쉽게 구매하는 건 편의점에서의 편의품, 이렇게. 그래서 40번 정도도 좀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런 찾으라는 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겹의 표시 2개 표시해 놓으시고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씩 비교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41번 갑니다. 다음은 우리가 특정 지역에 대한 상권 혹은 입지를 분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단 답만 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2번 특정 지역에 관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입지의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위한 중요 기준 하나이지만 상권 분석 단계에 고려해야 할 분석 요소로 볼 수가 없다? 있죠.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은 지역이나 상권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입지 영향의 인자의 하나죠.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별로 시장을 인구 통계학적 변수나 지리적 구조 변수, 심리 구조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분석은 시장 세분화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상권 분석에도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인이 된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2번은 우리가 시장 성장 잠재력 MEP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얘는 얘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렇게 했어요. 일단 정답은 5번으로 정답을 해볼게요. 자, 이 5번은 자, 아까 제가 이 소매 포화 지수는 현재고요. 이 시장 성장 잠재력은 미래에 대한 걸 반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높다는 것은 미래가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다면 이 1번부터 갈게요. 얘는 IRS의 단점을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거주자들은 해당 지역의 시장 외의 다른 시장의 쇼핑 지출액을 추정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체크한 거죠. 타 지역의 쇼핑 정도가 높을수록 시장 성장 잠재력 박스, 잠재력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지역 시장의 매력도는 기존 수요 공급만이 아닌 미래 시장,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잠재력. 마케터는 이제 신규 점포가 입지할 지역 시장의 매력도 평가 시에 기존 점포에 대한 시장 포화뿐만 아니라 미래, 그러니까 여기서 잠재, 미래. 자, 할게요. 자, 1번에 가시면은 IRS를 단점을 보완했다는 자체, 그 다음에 2번에 잠재, 3번에 잠재, 4번에 미래 잠재, 이런 게 나오면 요 MEP예요. 근데 5번을 보시면 이 경쟁자의 양적인 부분만을 고려하고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미래 수요, 신규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건 IRS 소매 포화 지수죠. 현재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지역 시장 밖에서의 쇼핑 정도의 수요를 추정하고 파악하기 골 없다. 이거는 우리가 소매 포화 지수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42번은요. MEP와 IRS가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변표시 2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5번. 그래서 얘는 IRS에 대한 소매 포화 지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5번은 지역 시장의 매력도를 측정한 것으로서 한 지역 시장의 수요 공급의 현 수준을 동량한 거죠. 자, 그렇게 되고요. 넘겨주시면 이제 43번으로 갑니다. 자, 43번 보시면 우리가 value and lifestyle이죠. VALS의 이 네 가지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일단 정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외부 지향적 소비자 집단은 시장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의식해서 구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그 3번에 보시면 외부 지향적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아니라 가장 높은 비중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구매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소속 지향형, 경쟁 지향형, 그리고 지위와 명성, 쾌락 추구 생활 등의 특징인 성취자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세요. 특히 이제 1번 이 밸류 앤 라이프 스타일의 VALS는 AI와 달리 라이프 스타일의 측정과 유형화에서 개개인의 이제 삶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반영 요소로 이제 봤죠. 요소입니다. 그래서 반영 요소 나타났습니다. 내부 지향적 소비자 집단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로 개인주의 또는 경험 지향형,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회 기업가형이 있다. 그 다음에 4번 종합형 소비자 집단은 이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성숙하고 균형 있는 인격을 가진 소비자들이다. 5번 욕구 촉구 소비자 집단은 선호보다는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 소비자 행동이 나타나는 집단으로 경제적 형편이 가장 나쁜 생존자형과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생계 유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자, 44번 갑니다. 자, 좋은 입지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44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동일 상권 내에 유사한 업종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고려할 때 경쟁 점포가의 점포 규모는 고객의 흡입 요인에 간접적인 영향을 요소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즉 비슷한 규모와 조건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업종에 대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구조는 갖춘 점포가 고객의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다. 이렇게 보시고 뭐 다른 것들은 염려인 양 한번 읽어볼게요. 안정성은 사업장의 투자 규모와 수익성과의 관계로서 사업장의 입지적인 여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개점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수익성을 능가하면 차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중심 상권의 이제 비싼 임대 매장에서 단가가 낮거나 영업이익이 적은 아이템을 정하게 되면 고객 유입은 많을지 모르나 한정된 상품에 대한 점포의 자석으로 이런 회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투자비의 현저히 낮은 거죠. 투자비 많으니까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조화성 같은 건 어때요? 케이크에 있으면 이제 꽃가게 같은 게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 선택한 아이템과 주변 상권과의 조화를 말하며 대체로 상권 형성 형태를 살펴보면 유사한 업종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상권을 이루는 것이다. 45번은 그냥 답만 볼게요. 그래서 다음 중 1차 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1차, 2차 한계 상권이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2번은 3차 상권을 얘기합니다. 3차. 그래서 우리가 점포의 이용 고객은 점포로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면 고객들이 광범위한 분산. 1차, 2차, 3차니까 3차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게 다 1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들이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제 고객 밀집조 주요 고객층 거주가 이제 바로 1차입니다. 전체 고객의 60에서 65%. 일단 매출이 가장 높고 점포 중심 도구로 10에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 직경 1km다. 그래서 2번만 이 먼 거리에 있으니까 3차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리는 건 제가 다음 모의고사에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제가 별표 표시하는 게 있죠. 그걸로 정리하시고 2회 모의고사 다음 시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